한 소년이 집에서 만화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TV 신호가 끊기고 TV 화면에 긴급 메시지가 즉시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알 수 없는 전염병이 발생하고 있으며 감염된 사람들은 몇 분 안에 또는 며칠간의 잠복기 후에 모두 피에 굶주린 미치광이로 변합니다. 이 질병은 전염성이 매우 높고 많은 도시가 계속해서 전염병으로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소년이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렸으며 용기를 내어 계단 쪽으로 가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알고 보니 누나의 장난이었습니다. 이때 아빠가 전화를 걸어왔는데 밖에서 임무를 수행 중이라 아내에게 아이들을 데리고 외곽에 있는 친척 집으로 가서 잠시 피난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도시에도 좀비 전염병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아비게일은 아빠가 자신이 직접 만든 행운의 팔찌를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을 보았다. 애비게일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때 엄마는 짐을 다 쌌고 밖에서 가끔 비명소리가 들려서 엄마는 더 이상 한시도 지체할 수 없었고 엄마는 서둘러 두 아이를 데리고 밖으로 달려갔습니다. 차에 타려던 순간 엄마는 감염된 사람에게 밀쳐져 넘어졌습니다. 애비게일은 재빨리 차 밑으로 기어들어가 남동생이 해를 입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너무 무서워서 온몸을 벌벌 떨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겨우 밖으로 기어나올 수 있지만 애비게일은 엄마가 의식을 잃고 좀비로 변해 자신에게 빠르게 달려들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 남자는 애비게일을 살린 신처럼 나타났으며 일이 끝난 후에도 그는 애비게일에게 귀를 막으라고 말하는 것을 잊지 않았고 그 후에야 좀비로 변하려던 동생을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현재 좀비 전염병이 창궐한 지 10년이 지난 후 인류 문명은 붕괴되었고 예전에 번화했던 도시는 폐허만 남았습니다. 애비게일도 자랐고 그녀를 살려준 카시오스라는 남자의 가르침 아래 숲에서 사는 여전사가 되었습니다. 수년간 숲에서 살았기 때문에 애비게일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을 간절히 갈망했습니다. 그녀의 가장 큰 소원은 생존자들이 있는 기지를 찾는 것이었지만 카시오스의 가장 이상적인 거주지는 대륙과 인류로부터 멀리 떨어진 무인도였습니다. 한밤중에 카시오스는 밖에서 들려오는 경고음에 잠이 깼고 그는 조심스럽게 텐트 밖으로 나가 확인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좀비가 달려들었고 카시오스는 여러 발을 연속으로 쏴서 그것을 죽였습니다. 두 사람은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불안해했습니다. 좀비는 무리를 지어 사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주변에 분명히 많은 동족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날이 아직 밝지 않았는데도 두 사람은 짐을 챙겨 떠났습니다. 갑자기 그들의 말이 몇 번 울부짖었고 카시오스는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두 사람은 주변을 둘러보다가 뒤에서 좀비들에게 둘러싸인 지프차 한 대를 보았습니다. 카시오스는 원래 남의 일에 상관하고 싶지 않았지만 애비게일이 단호하게 총을 쏘았으며 어쩔 수 없이 그는 남은 좀비들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을 타고 지프차로 향하고 당연히 그들은 물자를 찾을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카시오스는 죽은 사람의 신발을 보고 마음에 들어했는데 신발을 갈아 신자마자 그는 차 안에 무전기에서 호출 소리가 들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방금 공격받은 사람에게 동료가 있고 카시오스는 즉시 떠나려 했지만 예상치 못하게 몇 대의 오프로드 차량이 곧바로 달려왔으며 많은 수의 생존자들이 총을 들고 두 사람을 포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카시오스가 방금 갈아 신은 신발을 보고 두 사람이 무자비한 약탈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양측이 대치하고 있는 동안 임산부가 차에서 내렸고 그녀는 동료들에게 애비게일 일행을 용서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때 말이 다시 경고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 직후 멀지 않은 숲에서 굉음이 들려왔어서 엄청난 수의 좀비들이 사방에서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모두가 도망치기에는 이미 늦었고 오직 무기를 들고 제자리에서 반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여성 좀비는 아직 지능이 남아있는 듯 보이며 가만히 서서 자신의 동료들이 용감하게 싸우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생존자들은 엄폐물이 없었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수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애비게일은 배려심 있게 임산부를 지프차 안으로 부축했습니다. 카시오스는 싸우면서 후퇴했고 이어서 이성적인 좀비를 손쉽게 죽였고 가속 페달을 세게 밟아 좀비 무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얼굴이 검은 좀비 한 마리는 여성 좀비가 총에 맞아 죽는 것을 보고 아내를 잃은 것처럼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것은 분노에 차서 울부짖었습니다. 이쪽에서 카시오스는 임산부와 그녀의 남편을 태우고 좀비 무리에서 벗어났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니 그들의 일행은 원래 생존자 캠프인 보트타운에 합류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자 애비게일은 흥분했습니다. 이곳은 그녀가 늘 가고 싶어 하던 곳이 아니었습니까? 방향을 확인한 후 카시오스는 그곳으로 운전해 가려 했지만 차가 도중에 고장났습니다. 임산부의 남편은 차에서 내려 데이비드라고 소개하며 기계 수리 전문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부품이 부족하여 이 차는 확실히 더 이상 고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카시오스 일행은 걸어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길을 따라 계속 걸어가고 그들은 애비게일이 살았던 도시에 금방 도착했습니다. 이곳의 고층 건물들은 여전히 서 있었지만 예전처럼 활기차지는 않았습니다. 카시오스는 넓은 건물을 찾아 그곳에서 하룻밤 쉬기로 했습니다. 주변에 위험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그들은 불을 피우고 그 자리에서 쉬었습니다. 애비게일은
보트타운이라는 캠프에 대해 매우 궁금했습니다. 그 전에 임산부 메간은 무선 장치로 상대방과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 이름처럼 마을은 배들을 연결하여 만들어졌고 육지와 접촉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안전합니다. 게다가 물과 식량 자원이 매우 풍부하여 생존자들이 항상 가고 싶어하는 성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자 에비게일의 두 눈은 반짝였지만 카시우스는 이곳에 전혀 흥미가 없었습니다. 그는 한가하게 이야기할 시간에 경고 장치와 폭발성 덫을 몇 개 더 설치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작업을 마치 누카시우스는 돌아와 모두에게 향후 계획을 말했습니다. 그는 메간과 데이비드를 조금 더 호위한 후 그들의 목표는 반대 방향의 항구였기 때문에 각자 갈 길을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에비게일은 몹시 민망해하며 밖으로 뛰쳐나가 카시우스에게 따졌습니다. 왜 그 두 사람과 함께 보트타운으로 가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카시우스는 매우 똑똑한 사람이라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비게일은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사악한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카시우스와 한바탕 말다툼을 벌인 후 그녀는 혼자 위층으로 달려가 망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전에 그 검은 얼굴 좀비가 냄새를 따라 그들이 길 한가운데 버려두었던 차를 찾아왔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좀비 무리의 우두머리는 카시우스와 한판 붙기로 결심한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이른 아침에 에비게일이 어릴 적 사진들을 다시 보던 중 갑자기 아래층 덤불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으며 좀비가 침입했음을 깨닫고 아래층으로 내려가 사람들에게 경고하려 했습니다. 도중에 좀비를 만났습니다. 다행히 반응이 매우 빨라 그 좀비를 따돌릴 수 있었습니다. 다만 에비게일도 균형을 잃었는데 이때 카시우스가 다시 나타나 그녀를 위험에서 구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좀비 무리의 우두머리가 부하들을 이끌고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카시우스가 미리 설치해 둔 덫에 걸렸습니다. 폭발음을 들은 카시우스는 약간 불안해해서 발각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때 에비게일은 문득 멀지 않은 곳에 민간 공항이 있다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어릴 때 아빠가 자주 자신을 그곳에 데려갔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곳에 비행기가 남아있을지도 모르니 그렇게 되면 모두가 매일 걸어 다니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카시우스는 비행기가 있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에비게일의 끈기를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지에 한번 가보기로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에비게일이 말했던 민간 공항이 모두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텅 비어 있었고 비행기는 한 대도 없어서 모두는 곧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에비게일은 포기하지 않았고 아버지가 개인 비행기 경납고를 구입했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지금은 황량한 땅이 되었지만 어딘가 신비롭게 보였습니다. 옛날 방식을 사용하여 문을 열어보니 과연 아버지의 작은 비행기가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에비게일은 매우 의기양양하고 마침내 카시우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비행기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데이비드는 좀 점검해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카시우스와 에비게일은 높은 곳에서 망을 보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리에 채 앉기도 전에 좀비 무리가 달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카시우스는 서둘러 데이비드와 메간에게 달려가 3분 안에 비행기에 타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들은 데이비드가 점검과 수리를 마쳤는지 여부에 더 이상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좀비 떼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본 에비게일은 침착함을 유지하며 희미한 기억에 의존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정말로 비행기를 시동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이미 적지 않은 좀비들이 쫓아왔고 그들의 달리기 속도는 단거리 선수와 맞먹었습니다. 마치 비행기를 가로막으려는 듯했습니다. 카시우스는 막 비행기에 올라탄 좀비를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에비게일은 마침내 비행 절차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비행기를 부드럽게 하늘로 띄웠습니다. 검은 얼굴 좀비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눈빛은 매우 복잡했습니다. 비행기 안에 사람들은 웃고 즐거워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보트타운에 도착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초 뒤 비행기 꼬리에서 갑자기 연기가 나더니 그대로 땅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다행히 비행기가 제한된 높이에서 떨어졌고 나무가 받쳐주어 네 사람 모두 외상만 입었습니다. 비행기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어 그들은 계속 걸어갈 수밖에 없었고 잠시 걷다가 그들은 버려진 기차역에 도착했고 주변에 좀비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카시우스는 그곳에서 하룻밤 쉬기로 결정했습니다. 항구와 보트타운은 길의 양끝에 위치해 있었으므로 네 사람은 여전히 함께 한동안 더 갈 수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아내를 재운 후 혼자 기차 칸 밖으로 나가 바지를 내렸고 끔찍한 상처가 드러났습니다. 알고 보니 얼마 전 그는 좀비에게 물려서 머지않아 좀비로 변할 것을 알고 있었기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총을 쏠 작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출산할 아내를 생각하며 그 생각을 포기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카시우스는 데이비드에게 뭔가 이상한 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아무도 모르게 카시우스는 데이비드의 바지를 올려 좀비에게 물린 상처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에비게일이 계속해서 서두르는 바람에 잠시 상황을 넘어가고 데이비드를 즉시 죽이지는 못했습니다. 어느새 밤이 찾아와 우연히 앞에 있는 농가를 발견해 카시우스는 몰래 총을 들고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갑자기 문밖 스피커에서 경고음이 울렸으며 안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에비게일은 문 앞으로 곧장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아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일행에 임산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집주인은 즉시 경계를 풀었습니다.
모든 무기를 거둔 후 노인은 모두를 집 안으로 초대했습니다. 뜻밖에도 집주인은 태양열 발전 시스템과 빗물 정수기를 설치해 놓았고 마침내 에비게일은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카시오스는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저장된 노트북을 충전했고 그 중에는 아내가 임신 중인 사진도 있었습니다. 사진을 본 후 카시오스는 메간을 찾아가 마음이 바뀌었으며 두 사람을 보트타운까지 호위한 다음 에비게일을 데리고 항구를 찾아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집주인이 술과 물을 가져와 그들은 오랜만에 이렇게 편안하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지만 얘기할 때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뜻밖에도 집주인은 좀비가 최고의 포식자이며 예전처럼 인간이 다른 동물들을 탐욕스럽게 죽였던 것처럼 인류의 새로운 진화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모두는 놀라 눈을 크게 뜨고 입을 벌렸습니다. 데이비드만이 점점 더 몸이 안 좋아지는 것을 느꼈고 화장실로 달려가 확인해보니 병이 온몸으로 퍼져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거실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기절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후 노인은 손에 든 장치의 버튼을 눌렀고 데이비드는 온몸이 흐물흐물해지며 힘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데이비드가 정신을 차렸을 때 자신과 동료들이 매달려 있고 알고 보니 노인이 그들의 음료에 수면제를 넣었습니다. 그의 진짜 신분은 생물학자이고 수년간의 연구 끝에 그는 저주파를 통해 좀비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특별한 기계를 발명했습니다. 카시오스 일행은 스스로 덫에 걸린 것이니 당연히 귀한 실험용 쥐가 될 것이었습니다. 말을 한 후 노인은 뒤편에 우리를 열었고 그 안에는 좀비로 변한 그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는 스위치를 켜보고 좀비는 정말로 그의 말을 듣고 카시오스에게 곧장 달려들었습니다. 뜻밖에도 데이비드는 몸속에 있는 좀비 병의 힘으로 수갑을 끊었고 기계의 통제를 무시하고 카시오스 사람들을 구하러 갔습니다. 노인은 상황이 불리해지자 즉시 도망쳐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카시오스는 이곳에 오래 머물고 싶지 않아서 밖에서 차를 찾아 모두를 태우고 숲으로 달렸습니다. 하지만 그 사악한 노인이 그들을 용서할 리 없었습니다. 그는 좀비들을 조종하여 빠르게 뒤쫓아왔습니다. 카시오스는 차를 매우 빨리 몰았지만 도중에 쓰러진 나무에 길이 막혀서 이때 차를 버리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데이비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모두가 도망칠 수 있도록 혼자 남아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아내와 작별 인사를 나눈 후 그는 재빨리 좀비 무리 한가운데로 뛰어들었지만 그렇게 해도 그들의 발걸음을 잠시 멈출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카시오스는 메간을 안고 싸우면서 도망쳤습니다. 좀비들에게 거의 따라잡힐 때쯤 그들은 우연히 사람들의 초소를 발견했습니다. 에비게일은 이곳이 그들의 목적지인 보트타운이라고 짐작했습니다. 소리를 들은 경비병은 즉시 총을 쏴 영역을 침범한 좀비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검은 얼굴 좀비는 뒤쫓아 가려던 부하들을 막았습니다. 왜냐하면 앞에는 물이 있어서 넘어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카시오스 일행은 배를 타고 캠프의 중심부로 들어왔습니다. 메간은 양수가 터져 즉시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다행히 이곳에는 의사와 병실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두 사람은 이 캠프의 전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큰 배들이 서로 연결되어 대륙과 떨어진 하나의 기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시오스는 마침내 캠프의 책임자를 만났고 책임자는 두 사람이 이곳에 정착하는 것을 환영했지만 일련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카시오스는 망설임 없이 즉시 돌아서서 떠났으며 여전히 무인도가 더 자유롭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에비게일은 이곳에 남기로 하며 또래 친구들과 함께 사는 것을 매우 갈망했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격렬하게 다투었습니다. 이때 의사가 달려와 메간이 딸을 낳았지만 출혈이 너무 많아 오래 살지 못할 수도 있다고 알렸습니다. 카시오스는 매우 슬퍼서 병실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이때 메간은 매우 허약한 상태였고 갓 태어난 딸을 카시오스에게 맡기고 싶어하고 딸도 에비게일처럼 자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카시오스는 이미 세상을 떠난 아내를 떠올리며 마침내 메간의 요청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는 또 하나의 책임이 지워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편 에비게일은 잘생긴 청년의 안내를 받아 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즐거움을 만끽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술을 마시고 멋진 음악에 맞춰 마음껏 춤출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더 오래 머물겠다고 굳게 했습니다. 신나게 놀던 에비게일은 우연히 잘생긴 청년이 몰래 배 밑층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하여 따라가 보니 아래층에는 복잡하게 얽힌 전선과 폭약이 설치되어 있었고 원격 폭파 장치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때 잘생긴 청년이 달려와 배 밑층에 폭약을 가득 설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이곳이 공격받는 날이 오면 주민들은 터널을 통해 도망치고 이곳 전체를 폭파시킬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공격받는 날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카시오스 일행에게 적대감을 품고 있었기에 제어 장치를 통해 좀비 무리의 우두머리와 협력했습니다. 인간의 지능 지원을 받자 자연 방어막인 물은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엄청난 수의 좀비들이 헤엄치거나 배를 타고 보트 타운을 공격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인해 마을의 경비병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지형적 우위를 잃은 주민들은 결국 좀비들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카시오스는 에비게일의 안전을 걱정하여 인파를 거슬러 그녀를 찾아가서 좀비들을 쏘아 죽이며 나아갔고 마침내 에비게일이 배 갑판 위에서 싸우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마도 일시적인 흥분 때문이었는지 그는 좀비에게 밀쳐져 배 밑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때 노인이 의기양양하게 나타났고 마침내 복수할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하지만 카시오스는 가만히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지 않고 상대방의 손을 잡고 세게 내리쳤고 약한 기계는 즉시 고장나났습니다. 좀비들을 통제할 능력을 잃자
사악한 노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 좀비들에게 물어뜯겼습니다. 다행히 이 캠프는 이전에 도피 경로를 준비해 두었기 때문에 많은 생존자들이 터널을 통해 강 건너편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들이 폭탄을 폭파시키려 할 때 잘생긴 청년이 에비게일이 아직 배에 남아 있어서 잠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카시오스는 도망치던 중 노를 이용해 좀비 무리의 우두머리를 때려 날려버렸습니다. 이때 에비게일은 우연히 상대방의 팔찌를 보고 자신이 직접 만들어 아빠에게 선물했던 팔찌가 아닐까요? 하지만 이때 에비게일은 깊이 생각할 시간이 없었고 카시오스에게 이끌려 터널 안으로 달려갔습니다. 잘생긴 청년은 카시오스와 에비게일이 탈출한 것을 보고 서둘러 원격 제어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보트 타운 전체가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었지만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캠프의 책임자가 목을 감싸 쥐고 다가왔으며 그는 방금 전투에서 좀비에게 물렸지만 아직 발병하지는 않았는데 좀비 무리의 우두머리에게 밀쳐져 넘어졌습니다. 뜻밖에도 그 좀비 우두머리도 폭발 사고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카시오스는 즉시 달려들어 그와 싸웠습니다. 에비게일은 땅에 떨어진 총을 주워 들고 좀비 무리의 우두머리가 자신의 아버지임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키워준 카시오스도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마침내 에비게일은 좀비 무리의 우두머리를 향해 총을 쏘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또한 이전에 카시오스가 죽였던 여성 좀비가 에비게일의 어머니였음을 증명했습니다. 결국 카시오스는 생존자들을 이끌고 멀리 떨어진 무인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인류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건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영영화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지금까지 사일런스 존의 모든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